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도 돼요. 예, 그럼. 우리나라 부자들 특히 개인이 부자가 된 경우는요 다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대박날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 너무 민망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아 나 이렇게 하면 나 싫다고 내가 뭐 세계 석학이냐 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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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지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바쁘신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TV에서 이제 많이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이 유튜브에는 또 첫 출연 네. 영광입니다. 이제 소개 한번 만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리학자 김희재고요. 한 세계 100여 개 나라 다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부럽습니다. 행복 밀집 지역을 찾아다니는 지리학자라고 이제 자처를 하는데요. 그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나라 가면서 행복할까 이렇게 쏘다니다 보니까 100여 개 나라 다녔어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노르웨이 좋았고요. 인도네시아 좋았고 영국 좋았고. 제가 한 번도 못 가본 곳이네. 저는 인도네시아 가면 김태희 씨 부럽지 않습니까? 진짜요? 네. 제가 근데 인도네시아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아니 이 책을 대사님이 또 추천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대사 봤습니다. 현직에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 이력을 보니까 사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세계 테마기에 예. 걸어서 세계 여행 막 이런 거 네네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또 보니까 이렇게 참여하셨다고. 제가 아마 EBS 세계 테마여행 최다 여성 출연자가 아닐까. 그러면 직접 그 나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요. 그럼 요새는 여성분들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 나갈 때만 해도 1년에 2-3명? 그럼 제가 분명히 뵌 것 같아요. 제가 네, 왜냐하면 세계 테마기엔 거의 다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뭐 영국도 가고 거의 제가 3대륙을 제가 다 훑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여성이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만만한 여성 교수들은 가면은 쓰러지는. 그래서 제가 체력이 좀 받쳐져가지고 나갔는데요. 제가 세수도 못해요. 그래서 뭐 예쁜 거 포기해야 여성성을 포기해야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이 이 지도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뭐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뒤져서 해보니까 지도를 잘 봤더라고. 지도를 잘 활용해서 공간적 의사결정을 잘해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새로 단어를 만들자.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 지도력 하고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력을 길러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딱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꿈이 이 네이버 그 지식인 거기에 지도력 하면 이제 지도 읽는 힘에서 한자로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 왜 우리가 웹스터 같은데 새로운 신조어 만들어지면 막 축하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지도력이 이렇게 한자로 올려지는 게 제가 열심히 댓글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은 다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저희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도나 역사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책의 일부가 사실 지도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사를 지도로 이렇게 좀 풀이해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면 중세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이전에 대항해 시대가 생길 때 지도를 해서 강대국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데 지도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땅 따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잘 봐야 전쟁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본인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이 세계사도 굉장히 쉽게 정리가 딱 돼요. 지도 강국이 당대의 최강 대국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긴 했지만 전 세계를 쫙 한번 훑으면서 정확한 지도를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계승했죠. 그 다음이 이제 유럽은 이제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슬람. 정확한 지도. 알 이드리스의 지도. 세계선 많이 하시네요. 자, 다음 어디? 이슬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왔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왔다고? 인도? 몽골. 몽골 제국이 제국이었잖아요. 걔네도 지도를 봤어요? 당연히 제국을 통치하려면 지도가 기본이잖아요. 세금도 걷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다스려야 되니까 몽골이 굉장히 지도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살짝 지도 강국 된 적 있어요. 정말 순간. 김종호? 아니 혼일강리역 때 국도지도 태종 때 만들어진 그 지도는 몽골의 지도력을 카피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프리카까지 그랬거든요. 아, 그 당시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짝 지도 강국 그때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우리가 잘 됐을 텐데 이제 유교에 빠져서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상한 지도 보잖아요. 막 천화도 이런 거 19세기에 중국이 가운데 있는 그런 지도. 그런 걸로. 그러니까 중세 시대처럼 유럽의 중세 시대처럼 암흑 시대였죠. 근데 그 다음에 지도 강국 어디예요? 영국? 영국 전이지. 어디? 스페인?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이 사실 여러분 보세요. 포르투갈이요 떨어질락 말락해요. 그 유럽 대륙의 끝이에요. 그렇죠. 변방. 그래서 애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지도를 만들고 이 항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애니크라는 왕이 굉장히 지도력이 맞아요. 왕이 아니다 왕자. 왕자. 왕자인데 지도력이 좋아서 지도 강국이 되니까 그다음에 동방무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스페인? 예스. 그 다음이 영국. 직전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가 당시에는 세계 최무역 강국이었어요. 그 다음이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네, 나라.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도 강국, 그 다음이 이제 영국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옮겨간 거죠. 뭐 구글맵이라든지 이런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도. 최근에는 중국이 맞짱 뜨고 있죠. 중국과 미국의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사는 결국은 지도 전쟁이다. 가장 정확하고 또 좋은 지도를 만들 수 있고 지역 정보가 많은 나라가 결국은 세계 패권을 쥔다.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돼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옛날에는 이런 지도를 이제 필사를 해야 된다고 하나 뭐 그쵸. 뭐 이렇게 따라 그리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인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이제 사실 스마트폰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슈가 됐지만 구글 지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막 특별하게 사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포켓몬고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면 근데 다 구글 지도란 말이에요. 일본만 맞아요. 가도 구글 지도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구글 지도를 못 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읽고 대충 아는 것들 찾아보니까 지도 반출. 우리 못하게. 그 이유가 이제 약간 보안상 이유. 그쵸. 근데 사실 분단 국가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도에요. 군부대 같은 건 안 나와요. 우리가 그 지도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지만 구글에 지도를 준 다른 나라도 사실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줬을까? 아니 우리는 그 주권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 지도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워낙 뭐 네이버나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사실 잘 돼 있긴 그러니까 하죠. 국민들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좀 안 되고 정보들이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탐나는 시장인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디지털 어떻게 보면 강국이고 또 소비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탐나는 시장이니까 구글은 달라 하고 우리는 지키려 하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 패권의 하나의 디지털 싸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정말 그 구글을 통해서 처음에는 지도가 없었어요. 구글 지도가 없었고 검색만 했잖아요. 근데 구글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질문을 4분의 1이 어디, 지도, 공간과 관련된 거를 딱 간파한 거예요. 왜냐면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검색을 분석하니까. 그래서 이 구글 맵을 공짜로 나눠주면 우리가 완전 장악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게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야후도 있었고 뭐 익스플로러도 있었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근데 구글이 압도적 1위가 된 거는 바로 그 지도. 구글 맵을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세계를 점령하게 됐고 그 위에 엄청난 공간 빅데이터가 생성되잖아요. 그게 다 구글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사실 제가 검색하는 거에 뭐 적지 않은 비율로 가는 길. 그렇죠. 맞지. 다 지도 관련된 거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게 결국은 마케팅으로 굉장히 강력한 툴이죠. 어디에 소비자가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지역 마케팅 요즘 뭐 그 캐럿 마켓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다 지도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의 지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은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를 보면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압도적 이런 우위를 장악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 좀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실행할 여력이나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만 했는데 앞으로의 격전지는 동남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 인도네시아가 엄청난 인구 강국이잖아요. 그 세계 4위예요. 4위나 되나요? 네, 그리고 계속 늘어요 인구가. 2억 7천만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걔네들이 PC를 넘어서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다 보니까 맞아요. 모바일 플랫폼이 굉장한 강국이 되고 이 동남아가 앞으로 이제 격전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로니 플래닛에도 안 나오는 오지를 제가 전문으로 하는 지리학자다 보니 제가 이제 동남아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지리학자가 세계 전체를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언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제 저는 동남아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름의 지도력이죠. 앞으로 뜰 것 같고 그리고 지역 전문가가 되면은 찾을 사람이 많을 것 같다라고 제가 한 20년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 국제대학원 지역연구 1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도 잘해요. 전 뭐든지 다 처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베트남을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게 한 6년 전, 7년 전인가? 갑자기 뭔가 변화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을 다니니까. 그러니까 신문에도 안 나오죠. 근데 뭔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길거리에서 뭐가 달라져 지금 사람들의 행위가. 그래서 이거는 뭔가 터진다. 여기서 뭔가 스마트폰으로 비즈니스가 터질 것 같다라는 제가 인상을 받았고 자카르타에 갔더니 막 그 투자금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동남아로 몰리고 있다. 근데 뭐 한국에서는 뭐 우리나라 교과서 보면 뭐 그냥 동남아는 열대 우림 나오고 뭐 오라부탄 나오고 바나나 달려 있고 고무나무 있고 막 이게 한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세계 지리에서 1%밖에 안 돼. 동남아 비중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동남아에 대해서. 근데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어서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한국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근데 기자들한테 지금 동남아에서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 2014년 그때. 근데 그때 손정희가 동남아에 투자했어요. 그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리프로그 현상이라고 해요. 개구리가 팔쩍 뛰는 현상. 그래서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바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열악할수록 더 높이 떠요, 개구리가. 왜냐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깔기 어려우니까 바로 그냥 그러니까 전화선이 없어. 전화도 없어. 뭐 없어. 그런데 바로 점핑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리프로그램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제가 한국 기자분들, 내가 아는 분들께 이거를 우리가 알려서 온 국민들이 이런데 관심을 갖고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 연결성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듣고 동아일보 어떤 여자 기자 하나가 저를 믿고 그 기사를 쓴 게 있어요. 한 5년 전에. 근데 저는 그때 사실 네이버가 이제 라인 일본에 진출할 때거든요. 2014년. 일본에서 그래도 성과는 뭐 좀 났다. 성과는 났는데 만약에 그때 방향을 지도를 보고 그 모바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동남아로 향했다면, 싱가포르로 향했다면, 자카르타로 향했다면 지금 동남아의 플랫폼 시장은 저는 라인이나 네이버가 장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IT 기술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뭐 싸이월드니 뭐 그때 도토리 그거 완전히 정말 너무 앞서가는 K 한류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지도를 안 보고 그냥 일본 가야지 뭐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그냥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뭐 기술자든 아니면 CEO든 뭐 어느 분야의 사람이든지 좀 지도를 보고 내가 하는 분야가 앞으로 유망할 곳이 어딘가를 어떤 공간 데이터에 기초해서 의사결정하면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틈새가 발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해도 돼요. 네, 그럼. 아니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 특히 개인이 부자가 된 경우는요. 다 지도력 때문이야. 땅, 부동산에 투자를 잘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남들보다 더 먼저 지도를 보고 실제 그 지역을 가서 산 거잖아요. 부의 비밀이 지도력인 건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동남아 약간 첨언 질문 한번 드리자면 동남아가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에 학자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이제 보시기에 제일 잠재력이 있는 나라. 제가 왜냐하면 이제 해외 주식을 하나 사볼까 해서. 역시 지도력의 달인. 그럼요. 훌륭합니다. 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엄청 크잖아요. 크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뭐 한 50배 가까워요. 굉장히 큰 지역인데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처럼 아주 세련되고 잘 사는 나라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라오스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으로 로니플이니까 라오스를 꼽을 정도로 좀 사람들이 순박하고 이런 자연 환경이 굉장히 그대로 남아 있는 곳.
또 굉장히 역동적인 뭐 어떤 사람들의 젊은 문화를 원한다면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좋고요. 그래서 내가 연예인이야. 그럼 저는 인도네시아 강추예요. 왜냐면 인구가 너무 많아. 또 젊은 애들이 완전히 광팬이야. 한국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한류 열풍이 가장 센 데가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무슨 연예인이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인구 많은 데가 중요하잖아요. 인도네시아 가야 될 것 같고, 만일 내가 이런 커피밭 뭐 리조트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라오스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10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다 달라요. 그 강점들이.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장이 하나로 묶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말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르고 이러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그런 영역이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 스마트폰으로요, 동남아가 하나로 묶였어요. 뭐 쇼피라든지 뭐 이런 그 이커머스가 이제 하나로 시장을 묶고 있고, 또 이제 번역되잖아요. 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장벽도 낮아지고 또 사람들도 같이 이동을 하니까 서로 문화적 교류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정말 기회인 게 동남아가 하나의 시장 또는 하나의 지역으로 묶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덩어리가 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좀 아깝긴 하지만 우리가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선점한다는 건. 다 먹는 거죠. 그건 좀 늦었어. 중국에 비해서 늦었고 섭섭하네. 늦었지만 그래도 동남아는 틈새가 있다. 그래서 좀 한국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대박날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무역액으로는요, 미국을 추월했어요. 우리와 동남아, 즉 아세안과의 교류가요, 경제적 교류가요, 이미 중국 다음이거든요. 동남아 전체. 근데 우리가 뭐 별로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별로 안 했는데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조금만 국민들이 지도를 펼치고 동남아 공부를 좀 하고 가면 저는 중국도 추월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은 점점 문을 걸어 담고 또 자신의 공급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동남아는 아직도 웰컴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BTS의 나라에서 왔다 이것만으로 먹어주는, 인종차별 전혀 없음. 그냥 한국인이라는 걸로 사랑받고 막 관심 가져주고 막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동남아의 지도를 좀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네. 사실 이제 좀 와닿는 내용들이 그 실리콘밸리 이야기 있잖아요. 말미에. 그런 회사에 나도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용을 쫙 봤는데, 약간 현실에 와닿는 게 저희가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돈을 똑같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조금 외곽에 있으면 사람이 안 뽑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있다. 그러면 돈을 조금 덜 주더라도 훨씬 좋은 스펙의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도인데 그 실리콘밸리가 딱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아니, 연봉도 사실은 지리적 위치가 결정하고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도 결국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일단은 한 발 더 가까이 간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직원들이 어떤 복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 좋은데, 한마디로 물 좋은, 그러니까 행복한 곳, 그리고 전문 용어로 말하면 물 좋은데, 물 좋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더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좋은 거죠. 그거 잘한 데가 배민이잖아요. 배민이 어디?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사무실이 뭐 그냥 강남. 거기가요. 그 사무실이요, 롯데월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분이 딱 그거예요. 내가 스타트업이고 돈 많이 줄 수도 고생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설문조사 해봤더니 교통 좋고 주변에 이렇게 녹지가 있어 산책할 수 있고 그런 데 선호한다. 그래서 그분이 해보니까 잠실이 그나마 좋다. 강남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잠실을 찍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롯데월드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제 거기에 피터팬 같은 거 막 붙여놓고, 그래서 롯데월드가 우리의 정원이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앞마당이네. 그래서 지리적 상상력을 그렇게 발휘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무실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직원들 복지를 그런 식으로, 내가 비록 돈은 많이 못 줘도 직원들이 원하는 입지에 되게 행복한 분위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운동장 스탠드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또 그분이 이제 가구를 전공하셨다면서요, 가구 디자인. 그래서 되게 사무실을 직원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무지 많이 했다는. 그러니까 배민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배민이 또 잘한 게 이제 회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사무실을 더 안 얻었대요.
그냥 그 주변에 카페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일할 수 그 있게? 카페에서 일할 수 있게 또 그게 아이디어죠. 네, 그럼 뭐 공간에 대한 그런 능력이 탁월하셨네. 그분이 군 생활을 또 그 항공기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항공 사진 찍는 걸 하셨다고. 특수한 지도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 배민 사장님 보면서 CEO 보면서 김봉진 대표인가요? 이름이 맞나요? 맞아요. 김봉진 대표가 전형적인 지도력이 발달한 CEO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또 그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이게 또 공간 정보잖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짜가 딱 잡히면 그 주변에 전단지 다 모아.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소,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있는 곳, 그래서 막 입력을 다 해놓는 거예요. 고기만. 그래서 이제 CEO가 이제 하면서 아무튼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는 잘 돼 있으니까. 고기는 이제 빽빽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을수록 이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지도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판교랑 강남역이랑 뭐 한남동,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은 데만 됐어요. 핫한 데 마셨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돈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서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확대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이 대동여지도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도력이 발달한 CEO가 누구냐 하면 저는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김봉진 대표 아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싱가포르 가 있잖아요. 내가 깼어요. 동남아 또 이제. 그렇죠. 그 델리버리 히어로가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확장시켜라. 당신이 그 지리적 상상력, 지도력이 발달한 CEO니 여기 동남아도 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이제 미룬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네가 책임져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좀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실무하는 사람 말고 조금 위쪽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참 지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 지리나 지도는 약자의 무기다라고 생각해요. 약자의 무기, 또 새로운 개념이네요. 왜냐면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힘들수록 지도를 보면서 남이 안 가는 길을 개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도를 안 보면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왜냐면 지도를 노예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난 잘 모르지만 군대 갔던 분들이 그러던데요. 장교 이상만 독도법, 지도 보는 법을 배우고 쫄병한테는 안 가르쳐준대. 지도 보는 법을. 그럼 너네 그냥 시킨 대로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지도를 펼쳐야 되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게 좀 와닿았어요. 오히려 약자의 무기가 지도가 될 수 있다. 우리 스마트폰 자주 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구하더라도 어디에 구해야 될지, 장사 가게를 내더라도 어디에 내야 될지 참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하실 것은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우리가 지도를 보통 찾아가잖아요. 맛집 지도 어디 지도. 그거는 그러니까 스폰서가 있을 때, 후원했을 때 그게 더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것만 의존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지리 문맹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고 또 내가 새로운 정보를 넣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지도를 읽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 이제 책에 보면 뭐 그런 능력이 있는 CEO들이 막 많아가지고 미국의 대통령들도 그렇고 뭐 어떤 손정희, 손정희도 그렇고 손정희가 또 중국도 처음에 그 누구냐 이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마윈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맞아요. 쿠팡에 투자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물류를 보고 투자하죠. 그렇죠. 결국 물류예요. 교통이고 물류고 그게 다 공간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손정희가 아까 동남아 투자했다고 동남아 했는데 투자했고 인도 투자. 인도까지 아시아를 다 먹었어요 손정희가. 그리고 손정희도 알고 보면 흑수저예요. 손정희 되게 불쌍해요 어린 시절 보면. 그래요? 제1교포였잖아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네, 그래서 되게 주소도 뭐 이렇게 판자촌 같은 데였고 엄마 아빠 일하러 나가시고 할머니가 한국 분이었는데 그 음식점을 다니면서 그 음식 찌꺼기를 먹어서 돼지를 먹였대요. 그래서 돼지 그 찌꺼기 있는 이제 그런 데를 리어카를 타고 어릴 때 다녔다는 걸 같이 좋아라 하고. 근데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철이 들면서 그게 너무 부끄럽고 냄새 나는 게 싫어서 할머니한테 원망도 하고 그랬다. 근데 내가 그게 되게 반성도 되고 할머니가 그립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중고를 다니다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제1교포는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좌절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쓰러져요. 각혈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처럼 됐는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 미국에 갈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IT 기술 특허도 받고
이제 그 사업 구상을 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실 손정희도 만일 뭐 그냥 일본의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한국인으로 차별받지 않았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았겠죠. 평범한 셀러맨이 근데 됐을 수도 너무 있고. 절박한 상황이니까 지도를 펼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를 찾은 거고 어린 나이에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는 사람, 길을 떠나는 사람은 다 사연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힘드니까 그렇게 백외국 다녔죠.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0개국 정도는 안락한 데만 가면 채워져요. 근데 이게 100개국을 갔다는 거는 엄청 힘들도 갔다는 건데 제가 돌이켜보면 아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내가 갔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고 어찌 보면 저는 책 앞에요. 이게 글로벌인가? 뭐 하여튼 세계적 석학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처음에 너무 민망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아 나 이렇게 하면 나 싫다고 내가 뭐 세계 석학이냐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 좀 바꿨어요. 왜냐면 진짜 저야말로 진정한 석학인 것 같은 게 아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은 보통 미국이나 유럽 서구에서만 인정받는 학자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세계의 90%가 비서구에 살아요. 제3세계 한마디로.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먹어주고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구에서도 좀 인정하고 또 제3세계에서 완전 열광하는 어쩌면 제가 정말 진정한 내가 세계적 석학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가잖아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유명한 뭐 대학에서 뭐 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어쨌든 내가 그 오지도 갔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100개국을 가는 거는 국내나 해외나 교수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고 보니 내가 한국에서 좀 고생 좀 했지만 이렇게 세계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내가 힘들어서이고 그리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지도를 펼쳐서 어디든 좀 아프리카라도 가보자 뭐 라오스라도 가보자 뭐 이렇게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내 성공의 비결은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가 지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성공의 정의가 뭐 돈 많이 벌고 뭐 권력이 높은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공간에서 재밌는 일을 하고 그 공간을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거는 약간 흥미 위주의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사실 이제 저는 친구들하고 막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야 1년 내내 봄가을 날씨인 곳에 살고 싶다. 맞아요.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질문이 진화됐어. 오, 홀리게.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찾아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1년 내내 봄가을인 날씨가 어디냐.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제가 찾은 곳은 저기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가 맞아. 1년 내내 우리나라 봄가을 날씨다. 그럼 거기는 숨이 차지 않느냐. 그래서 가서 못 살겠다.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어디냐 실리콘밸리? 그런 데도 약간 이런 날씨인가요? 그렇죠. 지중해성 기후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지중해성 기후가 어떤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에는 막 파란 하늘에 뭐 그런 비 안 오는 기후 그리고 겨울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내릴 뿐. 그럼 1년 내내 봄가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진짜 상춘 기후가 있다니까요. 상춘 기후, 고산 기후 그런데 그게 동남아에 있다니까. 멕시코까지 갈 필요가 없어. 동남아 그런 데가 있어요? 멕시코, 코스타리카도 사실 그런 기후라 유럽 사람들이 은퇴하고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많이 가요. 근데 동남아에도 있어. 어디 가요? 당연히 있죠. 동남아 그냥 더운 데 아니에요? 적도 근처라서?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화산섬이고 또 대륙부 동남아에는 산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만 높아지면 그러니까 항상 더운 저지대가 있고 고도만 높아지면 그게 상춘 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날랏, 뭐 무엄마투엇 이런 데 가면 베트남도 상춘 기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 프랑스 같아요. 프랑스가 별장도 나가지고. 진짜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그 필리핀도 그렇고 모든 산이 높은 곳은 다 고산 기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재배 많이 하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남아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했지만, 근데 이게 열대인데 고도가 높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어딘가는 상춘 기후가 나타나고 상춘 기후, 늘 봄 기후라고도 해요. 제가 오늘 이제 하나 배운 게 상춘 기후로 가서 검색해가지고 상춘 기후에 있는 나라 중에 내가 살만한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 열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도력을 이제 어떤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또 PR 시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많이 읽으신 분들이 4, 5, 60대고 10대가 제로예요, 제로.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정말 정성 들여 쓴 게 요새 젊은 애들이 이 긴 글을 못 읽는다고.
그래서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0%라서 내가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상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제가 10대 때요 저는 우리 그 미정 씨와는 달리 저는 지도를 못 봤어요. 왜냐면 난 맨날 집에만 있고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전혀 지도력도 없고 이런 학생이었고 이제 20대 중후반 돼서야 겨우 지도를 펼쳤거든요. 근데 참 후회가 되는 게 모든 의사결정을 다 했어. 뭐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하고 뭐 대학 졸업해버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보고 뭔가 옵션이 생겨도 내가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일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10대, 20대에 이 책을 봤으면 또는 이런 얘기를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다면 정말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10대, 20대가 좀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50대 분들이 읽으시면서 이제 그래 맞아. 근데 이제 사실은 솔직히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물론 맥도날드 창업자도 52세에 맞아. 막 창업했으니까 유명하죠. 가능하긴 한데 저는 10대, 20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걔네들이 책 안 사보니까 좀 기성세대 분들이 뭐 어떤 생일이나 뭐 어떤 그런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저는 이 책 한 권 선물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썼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많고. 재밌는 얘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루하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 아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막 방황한다. 애가 컴퓨터 게임만 한다. 메타버스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 뭐 이러면 그러기 전에 이 책 한번 하면 정말 저는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많이 선물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면 제가 저자로서 굉장히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또 좋은 안 말씀. 바빠요. 이제 바빠지실 거예요. 이제 책 나왔으니까 이제 또 여기저기서 이제 또 방학해서 안 바빠요. 많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오늘 바쁘지만 안 바쁜 척 하시는 우리 이제 또 우리 교수님이시고 또 이 책의 작가이시고 지도력이라는 단어가 포털에 검색을 했을 때 네. 뭐라고 정의되면 좋을까요? 제가 책 그 표지에 다 썼거든요. 지도력에 제가 사전적 정의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발 네이버에서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방송 보시고 바로 네이버에 지도력 검색 한번 해주시고 오늘 또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남아 이야기 제가 사실 더 듣고 싶은데 네. 제가 왜냐하면 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상선을 타셨어요. 지도력 이게 DNA가 있는 집안이구만. 아마 20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상선을 타시면서 그 귀한 바나나를 송이째 가져오고 맞아. 하고 이제 있는 집 아들이구나. 아니 아버지가 뭐 1년에 2번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바나나가 정말 귀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동남아 이야기 더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저도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허락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있어요. 진짜요? 제가 이 차이나는 클래스에 제가 동남아의 다채로운 힘과 매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7월 초에 방송될 거거든요. 딱 동남아 포커싱이에요? 동남아만 해요. 차클 최초. 7월 8일에 방송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이나는 클래스 동남아 편에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아마 알아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거나 네.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끝까지 우리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예요 유튜브는. 그래요? 네, 구독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많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